자, 그러면 이제 우리 28페이지 두 번째 용어 중개업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용어가 이제 총 6개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중개하고 두 번째 중개업 있죠. 이 두 가지만 신경 써서 잘 정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암기만 하면 됩니다. 부담 없이. 자, 그럼 중개업까지. 자, 그럼 두 번째 중개업.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업이란 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자, 그 다음 일정한 자, 보수를 받고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이 뭐야 하면 말 그대로 중개를 뭐 한다? 업으로 한다 이러면 돼요. 중개업. 그럼 좀 전에 중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그림으로 외우세요. 중개는 용어로 그 문장을 하지 말고 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한다고요? 거래 행위.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게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중개가 뭐예요 하면 그냥 간단해. 부동산 거래 알선. 이러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중개를 뭐 한다고요? 업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업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 업으로 한다는 게 뭐냐? 자, 우리 교재 오른쪽 29페이지. 자, 29페이지 보시면 거기 업으로 한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가지를 충족해라 그랬는데 자, 기역. 거기 보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보통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영업을 줄여서 하는 말인데 당연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지. 만일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런 거 업이라고 안 해요. 아무리 계속 반복 영리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중개를 우리 가족과 형제, 친척들 자, 이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겠다. 그럼 이걸 업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건 아니다 이거. 자, 그래서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해야 되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거예요. 자, 계속 자, 반복적으로 그 다음 뭐다?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걸 말한다. 영리 목적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계속 반복이니까 우연한 게 한 번 하는 거 이건 업이 아니고 또 영리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도 업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일회성 또는 이제 무상으로 하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업이 아니다.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 자, 근데 이제 판례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 거기 중간에 판례를 한번 봐봐요. 그럼 이제 우리 중개사법상 이제 이것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했냐? 자, 중간에 보면 하나, 둘, 셋째 줄 봐봐요. 셋째 줄. 자, 셋째 줄. 자,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그랬죠. 자, 거기다 이제 밑줄을 쭉. 알선 중개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 유무와. 그러니까 일단 업이란 말은 계속 반복적 영업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걸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랬죠? 그래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무자격자가 사무실 하나 임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간판을 중개사무소에 이렇게 달았어.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불법으로 영업을 합니다. 첫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계약을 승낙시켰는데 이게 걸렸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이 한 게 중개업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판단을 해봐야 돼. 왜냐면 중개업이냐 아니냐 판단이 되어 이 사람이 처벌을 받냐 안 받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만일 무자격으로 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처벌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업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횟수만 가지고 따지면 딱 한 번 했잖아요. 자, 그럼 이 사람 업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거야. 아니죠. 근데 이제 판례가 뭐라고 했냐 방금. 이러한 계속 반복 영리 목적이니까 이렇게 횟수만 가지고 따지면 아닐 텐데 뭐라고 그랬냐면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태양이 이제 뭐냐? 태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그럼 이 사람은요. 사무실을 임대했어요. 간판을 달았어요. 자, 이런 목적이나 태도를 보면 한 번만 하고 그만할 생각이에요? 계속 반복할 생각이에요? 그렇죠. 계속 반복할 생각이죠. 그럼 이거 업이라고 해요? 안 해야 돼? 그렇죠. 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록 한 번 하다 걸렸지만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무등록으로 영업을 한 거니까 이제 처벌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이렇게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자, 28페이지 다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 영리목적 관계업인데, 그럼 중개업이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중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자, 그래서 거기 왼쪽 페이지 28페이지 첫 번째. 아까 여기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건 팔아달라 또는 나 사고 싶다. 이렇게 의뢰가 있어야 뭐예요? 알선을 하더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뢰가 없으면 중개도 못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의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을 봐봐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제, 자, 여기 다른 사람의 의뢰,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의뢰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 의뢰에 의하여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 판례가 그랬죠? 자, 이거 저 뒤에도 뭐 나오는데, 자, 이거 봐봐요. 원래 우리가 알선하는 거 이렇게 양쪽 이렇게 쌍방으로 의뢰받아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일방으로만 의뢰받아도 그럼 이런 중개가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팔고 싶어요. 누구한테? A라는 개공사 찾아와서 자, 매도 의뢰를 했어요. 그럼 이 A라는 개공사는 매수 의뢰를 확보를 해야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아직은 중개를 못해. 못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물건을 사겠다는 의뢰를 했는데 자기한테 한 게 아니라 B라는 개공사한테 매수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둘이 서로 자, 같은 옆에 있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서로 정보 교류를 통하여 우리 그럼 이 둘이 조건이 맞으니까 우리 계약 성사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 사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없다? 자, 중개할 수 있죠? 그렇죠. 있다 이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공동중개라고 그러는데, 그럼 보니까 아하, 일방으로만 이렇게 의뢰를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중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우리 공동중개. 자, 그래서 꼭 이렇게 쌍방으로 의뢰 받아야만 중개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일방으로만 받아도 이루어질 수 있다. 대신 이제 중개보수는 이렇게 어때? 각각 자기 의뢰인한테만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실무 나가면 이제 뭐라 그래? 단타 이런 말이죠. 단타. 그리고 이제 이걸 양쪽으로 의뢰 받아서 했다. 이걸 양타 그래. 양타. 그럼 중개보수 많이 받으려면 뭐 해야 돼? 그 양타 해야지. 이게 좋죠. 근데 이제 자, 그럼 A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매도 의뢰인을 확보했으면, 그럼 이제 매수 의뢰인만 확보하면 양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욕심을 내기 위해서 어때? 매수 의뢰인 확보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기다렸다가 양타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라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가 이거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이 갑이 자기한테만 의뢰했을 거다 생각하면 돼, 안 돼? 그 옆에 다른 사무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인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놓쳐요, 이거.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빨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많이 해야 돼. 이렇게 공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정보 교류할 수 있게끔 믿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어떤 이런 게 신뢰가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분 개업할 때 주변엔 다른 사무소들과 이렇게 신뢰가 충분히 쌓여서 할 만하냐? 쉽지가 않죠, 그게.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같이 공부하다 이렇게 부대낀 여러분 동기가 중요해. 동기들끼리 어때? 우리가 1년 동안 부대끼니까 서로 스타일도 알고 성격도 알고 이거 인간성 더럽네 이런 것도 알고 그렇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 확실하구나 하고 끝고 맺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어때? 같이 협조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온라인보다 이렇게 오프라인이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 부대끼고 알고 해서 나중에 개업할 때 서로 정보 교류가 돼. 근데 온라인상으로 아무것도 모르면 돼. 나중에 개업했을 때 낯설어. 그래서 이제 조금 부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다? 동기. 그러니까 공부할 때 친하게 지내야 돼? 싸워야 돼? 뭘 또 싸워요?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 좀 올해는 괜찮아지면 합격생 모임 때 와가지고 서로 얼굴도 하고 또 개업했다 그러면 명함도 돌리게 해가지고 서로 정보 교류할 수 있게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 안 뺏긴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28페이지 맨 밑에 일정한 보수를 받을 거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뭐 또 받아야 된다?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실은 여기 업이란 말이 영리목적 대가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굳이 여기 이 말이 없어도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영업을 하려면, 자, 현실적으로 이제 보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른쪽 29페이지 메인 위에 판례를 봐봐요. 자, 29페이지 메인 위에 판례.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 자, 약속 동그라미, 요구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하고 약속한 대로 달라고 요구만 했지 아직은 주고받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어떤 무자격자가 중개를 하는데 내가 계약 성사시켜 줄 테니까 나한테 중개보수 얼마 줄 거냐? 얼마 주겠나? 좋아. 이렇게 약속하고 계약을 성사시켰어. 그리고 이제 약속한 대로 달라 이거야, 달라. 근데 아직 주고받지는 않았어. 이 상태에서 걸린 거야,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도 이거 중개업이냐 아니냐 이제 판단해 봐야 돼. 그래서 판단해서 중개업이다 그러면 무자격이니까 아까처럼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 지금. 자, 근데 뭐라고 했냐? 현실적으로 보수를 아직 안 받았으니까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우, 천만 다행이야. 오히려 해당한다 했으면 처벌받았을 텐데. 자, 그래서 우리 중개업이 되려면 약속 요구한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실질적으로 뭐 해라? 받아야. 받아야 업이다. 받아야 업이다. 자, 받아야 업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업으로 한다. 그래. 자, 근데 우리 29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와요. 자, 29페이지 맨 밑에 거기 2번. 거기 보니까 보수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아파트만 전문으로 취급한다. 또 나 토지만 취급한다. 그래도 중개업이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이 물건에 있어서 이 물건 나는 토지만 취급하겠다. 나는 상가만 취급하겠다. 나는 주택만 취급하겠다. 자, 물건을 특정하더라도 이렇게 물건을 특정해 이것만 취급한다 하더라도 중개업이다 아니다? 업이다 이 말이야. 또 지금 여기 책에는 없는데 이렇게 물건을 특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래를 특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부동산 거래 매매만 취급할래. 아, 임대차는 돈이 안 되니까 난 매매만 취급할래. 그래서 매매만 계속 반복으로 중개합니다. 당연히 업이다 아니다? 그렇죠, 업이죠. 뭐 이런 건 상관. 이렇게 뭘 특정하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인천에 제가 이제 강의 나갔을 때 거기는 인천은 공단이 많잖아요. 공장만 특정해서 그것만 취급하는 사람 많아요. 인천 같은 경우. 또 제가 시흥 그쪽에도 좀 강의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도 시흥에 가면 뭐냐 그 시화호수 해가지고 거기 막았잖아요. 시화호. 아, 호수가 아니라 진짜 시화호. 거기 막아가지고 그쪽에 공단 안산 뭐 무슨 공단 그쪽도 엄청 많아요. 인천 밑에. 거기도 또 공장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근데 공장이 사이즈가 커. 한 건 하면 1년치 연봉 떨어져. 1년에 한 건만 해도 돼. 막 50억짜리 공장 한 건에 막 얼마야? 50억짜리 0.9 하면 593, 4,500 양쪽으로 받으니까 9천만 원. 9천만. 근데 실은 이보다 더 받아요. 딱 법정 보수 아니고 그냥 얼마 이렇게 딱 약정한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건만 해도.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 사이즈가. 그래서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특정해도. 그래서 이제 공장만 전문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어때요? 완전히 그 프리랜서처럼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저절로 홍보도 되고 아주 좋죠, 이제. 자, 그다음 우리 이제 30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개업 공인중개사. 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게 중개업자였어요. 우리 예전에 이제 중개업자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 왜? 아, 우리가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자격을 땄는데 왜 사자 안 붙여주냐? 중개업자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하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딴 사람이고 업자는 이제 개업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이제 개업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길어. 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간단하게 이제 개공 이렇게 많이 개공. 근데 사자 붙여달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이 안 붙여.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공사 이제 이렇게 불러줍니다. 개공 하니까 좀 어감도 안 좋고. 자, 그럼 이제 개공사가 누구예요?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개공사. 거기 보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자,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자, 등록을 한 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 나 개업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을 받는 게 뭐다?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보통 우리가 허가 받는다, 인가 받는다, 승인 받는다 이런 말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청에서 등록을 해야 우리가 이제 개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공사 종류에 거기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자, 첫 번째 이제 법인인 개공사가 뭐냐? 나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형태로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이거 법인인 개공사. 나는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가지고 나 혼자 할래.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자, 이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워요. 다음 주에 등록 절차하면서 자세히 배웁니다.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누구냐? 이 사람. 자, 세 번째 누구예요? 부칙상 개공사인데. 자, 여기서 부칙이 뭐냐? 법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이제 부록처럼 딸린 게 있어요. 그걸 부칙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칙에 언급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부칙에 언급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자,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거기 이제 설명이 되는데, 연역적으로 이제 탄생한 사람이에요. 연역적으로. 자,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법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84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이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이제 중개업을 하게끔. 그런데 그 전에는요, 1961년도에 영업법이 있었어요. 소개영업법. 그러니까 이때 소개영업에는 다 들어가. 직업 소개부터 아니면 부동산 소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개영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신고하고 하세요. 자, 이 신고는 쉬워. 즉, 말만 하고 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 부동산 중개업 하고 싶어요? 말만 하면 다 해. 그러니까 이때 중개업하기 쉬웠다, 어려웠다? 아주 쉬웠죠. 근데 이제 이때 주로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이때는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했잖아요. 소일거리, 은퇴하신 분들이. 근데 이제 이때 잡아봐요. 60년대, 70년대. 나이 드신 분인데, 자, 어느 때?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이야.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 또 해방이 되더라도 6.25 전쟁통에 무슨 우리가 학교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교육도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이 업종에 종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동산 지금 여러분이 봐봐요. 법률관계 복잡해 안 복잡해? 이렇게 복잡한 법률관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중개하니까 중개사고가 많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자격을 딴 사람이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 여전히 한다 못 한다? 여전히 할 수 있죠. 아, 우리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한 사람들이 지금 로스쿨로 바뀌었어. 변호사 해요, 못 해요? 하잖아요. 기득권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비록 이때 신고하고 자격 없지만 중개업자로 인정받았으니까 여전히 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예전에 뭐라고 불렀냐?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 시간이 한참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고 없고 그 다음에 폐업, 은퇴하시거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몇 명 안 남아.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도 용어의 정의 삭제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칙에다가 살짝 언급을 해놨어. 자, 뭐라고 언급이 돼 있냐? 자, 지금 봐봐요.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등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공인중개 자격이 있어야 돼,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부칙에다가. 비록 자격이 없지만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간주해 준 사람. 등록 받은 걸로 간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해? 개공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개공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자, 조심하세요. 자격이 없지만 등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공사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네 번째. 자, 공인중개사. 이건 간단해요. 자,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자격만 취득하면 이제 우리는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취득해요? 시험 봐서 합격해야죠. 근데 이 시험 제도가 앞에 이 법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로 이 법에 따라 합격을 해야 돼. 자,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시험이 더 어렵대요. 거기서 합격해가지고 그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법에 따라 다시 시험 봐서 합격해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 봅니다. 자, 소속, 자, 공인중개사.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 아하,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소속돼 있다. 자, 이것만 해도 돼. 절반은 외운 거랑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보니까 뭐라고 되냐. 개공사에게 소속된 뭐예요? 공인중개사로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이 개공사 밑에 취직했다. 직원이다. 취직, 직원으로. 자, 그럼 이제 이 사람 직원입니다. 직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이 사람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 개업 공인중개사를 도와서 중개 업무를 뭐한다? 보조하는 자. 아하, 직원이지만 자격이 있으니까 업무도 할 수 있고 여전히 시키는 것도 해라. 그런 역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뭐냐? 이에는, 그러니까 이 소공사에는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랬죠. 자, 원래 그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법조문에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포함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공사는 이렇게 개공사 밑에 소속된 이 사람과 그리고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자격 있는 사람, 이거 두 종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보통 이제 이것을 이제 직원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고용인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지금 사원 임원은 고용인이 아니에요. 레벨이 달라요.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사원 임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임원은 잘 알아. 이건 이제 주식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가 이사, 감사 이런 직책, 그러니까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런 사람 있죠? 끝발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원이 누구냐면 이걸 이제 맨날 혼동해. 일반 평사원 아닙니다. 자, 우리 회사 종류에 보면 한 명이나 합자회사라는 게 있어요. 보통 공동으로 출자해서 이제 조합 형태로 만드는 건데 여기에는요 무한책임 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의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해야 돼.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아마 임원급하고 갖다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회사 규모에 따라요. 이런 사람이 막 몇백 명 있는 데도 있고, 삼성전자 같으면. 근데 조그만 데는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우리 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분의 1 이상만. 그러니까 이제 이들 중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더라? 소공사. 그러니까 소공사에 포함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두 종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소공사 이 사람 가리킨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고용인으로서의 소공사.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페이지 넘겨서 중개보조원. 자, 중개보조원. 자, 그럼 이제 중개보조원이 누구예요? 자, 거기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사에게 소속됐다. 아하, 이 사람도 개공사 밑에 취직한 사람인데 공인중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자격이 없이 취직한 사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중개 업무를 하냐? 중개 업무는 뭐 돼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이것저것 다 하는, 자, 일반 서무 이런 거. 자, 이런 것처럼 개공사를 도와서 중개 업무와 관련된, 자,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거다? 보조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똑같은 직원, 고용입니다. 고용인. 자. 그런데 이제 소공사는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업무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단순한 업무 보조 역할밖에 못하는 사람이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보조원밖에 못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 보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용어의 정의 6개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중개하고 두 번째 중개업만 잘 알아두세요. 이것을 이제 사례 형태로도 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암기만 돼.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풀이놓은 대로.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해야지 하지 말고
이런 게 100% 거의 출제되는 내용들은 일찍 좀 외워버리면 좋아요. 그래야 앞으로 3월, 4월 계속 모의고사 볼 때 안 빠지고 출제되거든. 그럼 한 문제 확실히 잡고 우리가 또 문제를 풀어야지. 자,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또 암기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 4월 달에 이제 우리가 내용 암기해야 될 것 제가 프린트로 따로 다 정리해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지금 3, 4월 달은 이제 암기까지 다 끝낸다 생각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자, 페이지 넘겨서 자, 34페이지 중개대상물. 자, 중개대상물 아까 이제 우리 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거기 이제 34페이지 보시면 돼 있네. 자, 그래서 거기 34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중개사법 제 몇 조? 제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보니까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자,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부동산이에요. 우리가 말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취급하는 물건은 부동산인데 이게 민법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부동산. 근데 표현은 좀 달라. 민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건축물은 다운해 놓고 왜냐면 건축물도 정착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취급하는 물건 중에 가장 많이 취급하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거 이제 따로 떼어놓고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 외 나머지 정착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런 정착물 이것은 뭐 그렇게 우리가 요즘 거의 취급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와 별개의 독립성을 인정받는 물건들인데 이게 우리가 중개 의뢰를 받아서 중개하는 경우 있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 비중도 없어요. 단지 이제 정착물이라고 이것도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이 중개 대상물로 들어가 있다. 이 정도만. 자, 그럼 이제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뭐라고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뭐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이걸 학개론에서는 뭐라고 그래, 이걸? 민법상 부동산 학개론. 그렇죠.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 게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야. 순수한 부동산. 학개론은 광의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 이렇게 나누잖아요. 바로 그 협의의 부동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우리가 알선하는데 우리 법에 뭐라고 돼 있냐? 거기 세 번째 봐봐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원래 협의의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데 니네 이것 말고 또 중개하고 싶은 물건 있으면 알아서 골라봐 이거예요. 그래? 그럼 알았다. 우리가 몇 개 골라서 여기다 포함시키마. 그래서 그 시행령에 추가로 자 시행령 제2조에 그럼 우리가 몇 개 더 고를게.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예요? 임목. 그리고 이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것은 뭐냐? 자, 이것은 우리가 준부동산. 원래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 준부동산이 많은데 뭐 20톤 이상의 선박이랄지 항공기, 포크레인 이런 준장비들. 그런데 그 중에 이것만 우리가 추가로 여기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개대상물 법에서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법에 규정했냐? 이 물건은 다른 사람, 무자격자든 건들지 마라. 너희들이 건들면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오직 개공사들만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자, 그럼 이제 맨 밑에 이거 34배 토지부터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중개대상물로 삼는다잖아요. 그럼 중개대상이 되려면 뭐예요? 거래 당사자의 거래가 있어야 우리가 중개를 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물건이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여기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럼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거래 단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제곱미터 평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법률적 거래 단위는 그게 아니라 필이란 말, 필. 아마 이제 공시법 시간에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필지로 구분해가지고 토지 등록 단위로 삼고 막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지적법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 참조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지면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금을 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필이 부필자야. 붓으로 이렇게 금을 그어가지고 어때요? 다 구획을 나눠놔가지고 이거는 네 거, 여기까지는 내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금이 이제 경계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소유권을 나눠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거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토지가 이제 필지 단위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건 원칙이니까 무시하고. 자, 오른쪽 페이지.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참고로 그럼 한 필지 토지 일부도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네. 이것만 잘 알면 돼. 자, 토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막연하게 한 필지 일부도 그럼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만일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뭐예요? 우리가 중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거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래 대상이 되냐 이걸 봐야 돼. 그런데 일부분에 대해서 용익물권, 다시 말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 임대차 계약 여기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막연한 일부에 대한 매매 계약이랄지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것은요. 이건 안 돼. 왜 안 되냐? 이건 소유권 다툼이 생겨. 그러니까 막연하게 일부분만 계약을 하면 어디까지 사고 판지 명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산 사람은 나 이만큼 샀다 그런데 야 무슨 소리야? 난 너한테 이만큼밖에 안 팔았어. 분쟁이 생겨. 그러니까 토지 일부분만 거래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거래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뭐예요? 분필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토지 분할해가지고 경계를 명확히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거래 대상이 돼. 막연한 일부는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자, 토지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건축물. 자. 그럼 이제, 자, 이때 건축물은요, 또, 건축법에서도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중개 대상물로서의 건축물은 그럼 뭐냐? 그래서 이제 판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밑에 판례를 보시면, 둘째 줄에,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 대상물로서의 건축물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민법, 밑줄 하세요. 민법 제99조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민법, 이게 부동산, 이게 민법, 이게 99조예요. 민법 99조가 이제 부동산이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건축물. 그러면 이제 민법상 건축물은 뭘 얘기합니까? 건물 자체를 가리킨다 보시면 돼. 근데 이제 건축법 같으면은요, 이 건축물에는요, 막 부속물, 창고나 차고 다 포함되고요. 또, 그 다음에 뭐 공연장이랄지 뭐 광고탑 막 이런 거 다 포함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거래로 자주 이루어지냐? 그러지 않잖아요.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은 건물 자체만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밑에 적어도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 이 세 가지는 갖춰라. 자, 이 세 가지는 갖춰야 우리가 건물이라고 한다. 자, 그럼 페이지. 자, 그럼 이제 건물은 이제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중개를 하는 물건인데, 그럼 이 건물도요, 그럼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자, 건물은요, 동 단위로 이루어져. 자, 아까 토지는 뭐라고요? 필지. 건물은 뭐다? 동. 그러니까 이제 동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을 봐봐요. 자, 동그라미 3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자, 한 동 건물의 일부분도 그럼 거래가 되냐? 거래가 되면 중개가 되겠죠. 자, 방 3개, 거실, 부엌 있어요? 방 하나만 월세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러면 돼요. 자, 그런데 요즘은 또 아파트나 빌라, 연립, 이런 물건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 자, A동 하나 전체가 거래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거기엔 독립된 구분 세대가 다 나눠져 있죠. 그래서 101호, 201호, 301호. 그럼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된다? 거래 대상.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구분 건물 같은 경우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건축 중인 건물 그랬네.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세 가지는 갖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지어지면 건물이 되는 거고, 이 셋 중에 아직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건물이 아니고 그러겠죠. 그 다음 맨 밑에 5번에 분양권인데, 자, 분양권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 자, 37페이지. 자, 그럼 이제 판례가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 이건데, 자, 원래 이제 건물은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지어진 건물. 그럼 이것만 중개 대상이 되느냐?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 둘째 줄 밑줄 하세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그럼 여기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이 뭐냐? 분양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분양권이 주어지는데 사람들이 이 분양권을 전매를 합니다. 그럼 이 분양권 사고 파는데 이 분양권이 뭐냐? 건물이다.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건물이기 때문에. 자, 자 그래서 장차 건축된 특정의 건물, 자 분양권. 자 그런데 조심할 게 그 밑에 2번 주택법상 입주권. 그럼 이제 이 입주권이 뭐냐? 자 거기 첫째 줄.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자 여기서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분양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그 다음 밑줄 하세요.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자, 이걸 가리키는 입주권은, 그럼 이거는 건물이냐?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주권은요, 요즘은 없어요. 예전에 분양받을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주권을 부여받아서 그 사람이 분양계약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입주권을 못 받은 사람은 분양계약을 못 해. 그러니까 야, 그 입주권 나한테 팔아. 이렇게 이제 입주권이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개를 했는데, 그럼 이게 중개 대상물이냐? 판례가 뭐라고 했다? 아니다. 이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만 가리키는 거지 이 자체가 분양권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건물이다 아니다? 그냥 증서다. 증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거 그 밑에 심화봐요. 자,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그랬죠? 자, 거기서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이 분양권이라는 말보다 그 옆에다 쓰세요. 이거 조합원 입주권 이래 이해하시고. 자, 이건 조합원 입주권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들어갈 때 거기에 건물이나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입주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 정비법에서 배우잖아요. 주택조합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말하자면 이 조합원들 이들에게 이제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주고 동호수 지정해서 그리고 이제 더 추가로 짓는 걸 일반 분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방금 위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이 입주권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것은 조합원들 입주권, 이거는 분양권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합원 중에 본인이 입주해도 되고, 근데 입주할 형편이 안 돼. 왜? 분담금도 내야 되고 부담되니까. 그럼 이제 프리미엄 받고 어때요? 이거 되팔고 이사 가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 있다. 자, 그래서 구분 잘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입주권 이렇게 쓰면 안 돼. 그 입주권이 어떤 걸 가리키는지 명확히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6번. 자,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은 그럼 어떤가요? 예, 다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건물 다, 우리 옥탑방 떠올리세요. 세입자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불법인데, 뭐 다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건물은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거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착물입니다. 자, 토지 정착물은 거기 볼 필요 없어요. 이거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요즘. 왜냐면 이제 좀 논쟁도 있고요. 단지 이것만 알면 돼. 토지 정착물도, 자,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다, 없다, 이 말이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나머지 정착물 중에 토지와 별개 독립성을 인정받는 거라면, 자, 이런 것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판례가 뭐냐? 자, 36페이지 맨 위에. 36페이지 맨 위에 거기 세차장 구조물 거기 밑줄 하세요. 36페이지 맨 위에 세차장 구조. 이게 뭐냐면 우리 간이 셀프 세차장 있잖아요. 본인이 차 끌고 들어가서 세차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콘크리트 바닥에 철골을 세워가지고 옆에 칸막이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건물이 아니야, 그거야. 근데, 자, 여기 봐봐요.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분리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아, 건물 같은 거 파가지고 옮겨요, 못 옮겨? 그런 게 이제 독립성을 인정받는데, 그럼 이 셀프 세차장은요, 볼트로 조립을 했기 때문에 그 볼트만 끌리면 쉽게 분리 철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셀프 세차장, 이것은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개 대상물이 자, 결론만 알면 돼요. 결론만. 아, 이런 건 아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판례. 자, 거기 35페이지. 자, 35페이지 중간에 대토권이란 말 나와요. 자, 대토 거기 하나, 둘, 셋째 줄 봐봐요. 셋째 줄 밑줄 하면. 자, 대토권은 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킵니다. 그럼 이 대토권은, 그럼 이것은 자, 뭐 토지나 건물처럼 부동산이냐? 근데 판례가 뭐냐?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단순히 지위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 자, 그럼 이건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만 달아하세요. 항상 판례는 결론만.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38페이지. 자, 38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 나머지 이제 이거. 자, 준부동산 이거.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평생에 중개할 일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먼저 임목부터 봅시다. 자, 임목. 거기 1번에 보면, 의의를 보면, 임목이란 개개의 수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그 소유자가 임목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거 그랬는데, 자, 뭐냐면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토지상에 이렇게 이제 수목,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경우 있어요. 주로 임야 같은데. 그럼 이거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토지 부합물로 취급돼요. 토지 소유권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가요. 근데 이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한 그루 한 그루가 막 가치가 있어. 막 수백만 원짜리도 있어.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성을 부여받고자 뭘 했냐? 오늘날 공시는 등기를 한 거예요. 등기. 그래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뭐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임목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민법에 따라 이것은 원래 부동산이 아니니까 등기를 못 하잖아요. 또 공시법에 따라서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목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등기도 하고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부동산이니까 이걸 이제 사고 팔고 할 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또 이걸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릴 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말하자. 특별법을 만들어서. 근데 이거 중개해달라고 우리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산림조합이 주로 탄다. 산림조합. 자, 그러면 그 맨 밑에 이제 2번. 자, 이렇게 이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임목이라는 거는 토지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자, 독립한 부동산으로 이렇게 취급된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임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오른쪽 갑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이제 임목을 등기하려면, 자, 첫째 줄 동그라미 1번.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등기를 하려면 절차상으로 뭘 해야 되냐? 임목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임목 등록 원부. 여기에 뭘 해야 된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등기해야 돼. 그럼 이 임목 등록 원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호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호적. 자,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새로 어떤 건물이 지어졌어요. 호적이 올려. 그 호적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건축물 대장. 토지 같으면 토지 대장. 그러니까 임목도 마찬가지.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임목 등록. 여기 이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등기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쭉 내려와서 이제 임목의 저당권이 4번. 자, 39페이지 4번. 자, 저당. 그럼 이제 이게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사고 팔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여 이제 돈을 빌리는데, 이 나무의 특성상 일반 저당권하고 조금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입니다. 체크하세요.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친다. 수목에 대하여 미친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 나무를 베어내서 반출합니다. 그럼 목적물이 멸실된 거나 같아요. 그럼 저당권도 소멸돼야 돼. 근데 나무는 목재의 가치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거기에 미치게 해준다 이 말이. 나무의 특성상. 자, 나머지는 또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맨 밑에 5번입니다. 자, 5번에 이제 개공사 임목 확인. 자, 그럼 이제 우리는요, 자, 토지 소유자가 갑이야. 이 사람이 이제 이 토지를 자, 을한테 판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중개를 하는데, 그럼 중개를 할 때 이 매수인은요,
이 토지보다 이 나무가 마음에 든 거야. 이거 상당히 잘 가꿔져 있네. 여기다가 별장 하나 지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토지를 사겠다고 지금 계약한 건데, 이거 자기 거 돼, 안 돼? 안 돼. 그럼 내 땅이니까 이 나무 뽑아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안 돼. 왜?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임목 소유자에게 이거 지상권 설정하는 거. 이게 법정 지상권이 또 인정돼.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이걸 중개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임목이라는 거 알려줘야죠. 그럼 이제 어디다가 표시를 해줄 거냐, 임목이라는 걸. 자, 그래서 거기 39페이지 맨 밑에. 자, 5번에 첫째 줄 밑줄 하세요. 자, 이게 임목인지 아닌지는 그 첫째 줄 끝부분. 그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한다 밑줄. 그러니까 적어도 토지 등기부는 떼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토지 있는 나무 이것은 임목이구나 알게끔 공시 알려주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개할 때 당연히 이것은 확인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네, 설명을. 네. 자, 이 정도만 하면 돼. 자, 페이지 넘겼어. 자, 40페이지. 자, 그 다음 이제 공장재단과 이제 광업재단인데,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아요, 구조는. 자, 공장재단 하나만 보면 돼요. 자, 그럼 먼저 공장재단이 뭐냐? 의의를 보시면. 자,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 그랬네요. 자, 일단이란 말 하나의 묶음이다, 이 말. 그러면 자, 공장에 속하는 기업용 재산이 뭐냐? 그 중간에 보면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를 봐봐요. 그럼 이제 공장에 속하는 재산이 뭐가 있어요? 그럼 공장 건물도 있고요. 공장 부지, 토지도 있을 것이고, 뭐 기계도 있을 것이고, 차량 같은 거 있을 것이고, 뭐 그 박스 안에 보면 뭐 전봇대도 있고, 전선도 있고, 배관, 선박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돼요. 근데 은행은 담보 있냐? 이러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건을 가지고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데 이거 낱개로 하면 하나씩 낱개로 하면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전체를 한 개의 부동산처럼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전체를 자 저당권 설정해주고 말하자면 돈 빌리고 싶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담보 가치를 높여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빌려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단의 재산이란 말이 이거예요. 하나의 묶음, 하나의 묶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부동산처럼 해가지고 이걸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재단 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이 전체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물건처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재단 이렇게 하나의 물건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오른쪽 41페이지 보면 6번에 봐봐요. 자, 오른쪽 41페이지 6번에 보면 첫째 줄. 공장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봐봐.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니까 그럼 여기에 속한 이런 물건들은 낱개로 빼돌려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그 밑에 당연히 여기 목록에 포함된 물건들을 빼돌려서 팔아먹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요? 또 빼돌려 안 빼돌려? 빼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또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동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표시할 수 없죠. 표시해봤자 뭐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건 표시가 돼.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체 등기부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체 등기부에 보면 우리가 이제 표제부, 갑구, 을구란 있잖아요. 그럼 이 등기부에다 이 물건은 지금 재단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표시해주란 얘기예요. 그게 어디냐? 맨 위에. 41페이지 맨 위에. 5번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자, 거기 보면 자, 첫째 줄 것 부분. 그 공장재단 구성물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다가 표시를 해줘라. 그러니까 이 재단에 속한 물건 중에 등기부 있잖아요. 이 중에 뭐라고요? 해당 구 또는 상당 구, 관련 구 같은 말. 뭐예요? 갑구란, 을구란 얘기하는 거예요. 갑구. 아까 임목은 표제부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 을구. 무슨 얘기냐면 이 공장 건물이 자기 거야. 그럼 자기께 이제 갑구란에 자기가 소유자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유권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지금? 재단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재단에 속해 있으니까 이 물건을 빼돌려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체 부동산 등기부 갑구, 을구란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재단에 속했다는 걸 표시를 해줘라 이러지. 자, 그 다음 그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재단을 만드는 취지는 뭐냐? 이걸 담보로 이제 제공한 돈 빌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41페이지 메인 위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거기 메인 위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첫째 줄. 자,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이제 이게 재단 등기입니다. 자,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으면 10개월 이내에 뭐 해라? 저당권 등기해라. 자, 10개월 내에 저당권 등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등기 효력은 없어진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목적에 맞게 빨리 활용해라. 이런 얘기. 자, 이게 재단. 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우리가 평생에 중개할 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그랬습니다. 자, 42페이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자, 당연히 뭐예요? 우리 법에 규정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취급하는 자, 토지 건축물만 놓고 봅시다. 일단 우리 법에 규정되어야 됩니다. 우리 법에 규정이 없는 것들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런데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오른쪽. 2번에 보면 거래 가능성 그랬죠. 자, 이 말은 뭐냐? 이 물건이 사적 소유가 인정되어 이걸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즉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야. 그래 우리가 중개 대상물 그래. 그런데 이 물건이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자, 국가 소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유. 이러면 이거 개인이 사고 팔고 해 보인다. 그럼 이거 안 돼 이거. 그래서 거기 행정재산이랄지 일반 재산이랄지 또 공유 수명 공짜가 들어간 거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 이런 거 다 국가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청 건물 우리가 사고 팔고 해요 못해요? 못한다 이거예요. 자, 페이지 넘겨서 자 44페이지.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포락지란 말 나와요. 포락지는 뭐냐? 물에 잠긴 땅. 원래는 개인 사적 소유가 인정된 토지인데 물에 잠겨버리면 그 소유권은 상실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자기 권리 행사할 수 없어요. 또 무주물 부동산은 국가 거고요. 미채굴 광물 다 국유입니다. 국유. 개인이 소유권 주장 못해요. 자, 조심할 것은 7번에 거래가 제한된 부동산 그랬어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사법상 제한이 있다. 내가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팔고 싶은데 거기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자, 팔아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어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팔아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자기 소유라면 처분할 수 있죠. 중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공법상 제한. 자, 토지거래 허가고 이게 묶여 있어요. 자, 사고 팔고 해요, 못 해요? 할 수 있어, 허가 받으면 되죠. 개발 제한구에게 묶여 있어요. 팔아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공법상 규제가 있어도 어때요? 제한이 있어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중개 대상이 돼요. 자, 근데 분양권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 이 분양권 전매를 법에서 못하게 규제를 해놨어. 그럼 아까 우리 분양권 중개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법에서 처분을 못하게 딱 묶어놨습니다. 이때는 중개 대상물이 돼야 안 돼요. 그때는 안 돼요. 자, 이런 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중개 가능성 그랬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이제 사적 소유가 인정되어 자유롭게 거래를 하더라도 이 거래에 우리가 나서서 뭐예요? 중개를 할 수 있어야 그 물건을 최종적으로 중개 대상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거래가 아까 했잖아요.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느냐,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중개할 수 없고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거래가 이루어지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상속에 넘어가는 토지, 경매로 넘어가는 상가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 이런 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중개를 할 수 있어야 중개 대상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 대상물 살펴봤어요. 보통 이제 중개 대상물도 거의 안 빠지고 시험에 나옵니다.
이제 박스 처리해가지고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골라라 이래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지 넘겨서 자, 50페이지.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지에도 봅니다.